생각보다 잘 나가는데. 자, 저희는 이제 엑스트레이를 타고 이제 잠깐 시승을 해보러 갈 텐데요. 시승 코스가 사실 길지가 않고요. 또 저희가 그 맨 앞쪽에 인스트럭터 차량이 가고 저희가 따라가는 형태의 시승이에요. 마음대로 가속을 많이 해본다거나 뭐 브레이크를 갑자기 많이 잡아본다거나 이런 식의 시승은 해볼 수가 없어서요. 저희가 오늘은 간단히 알아보고 추후에 시승차를 빌릴 수 있으면 그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 엑스트레일이라는 차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조금 헷갈렸는데 연관된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떠요. 로그라든지 엑스트레일, 그리고 뭐 QM6도 뜨고요, 캐시카이, 뭐 이렇게 다양하게 떠요. 과연 이 엑스트레일이랑 걔네들이 무슨 관계일까? 자, 일단 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 엑스트레일이랑 그냥 같은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차인데 이제 이름만 다른 거죠. 그래서 북미 시장에는 로그라는 이름으로 수출이 되고 있고요, 엑스트레일은 그 외에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에 엑스트레일이라는 이름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같은 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름만 다르고요. 이 국내에는 옛날에 로그로 판매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엑스트레일이 들어오긴 했지만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부산에 있는 르노 삼성 공장에서 북미 수출형 로그를 만들고 있어요.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왜 굳이 로그를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부산에서 바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판매 원가라든가 이런 데서 가격적인 면에서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굳이 왜 엑스트레이를 들여왔을까? 저는 그런 궁금점이 있었어요. 일단 르노 삼성 부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로그 모델이 최하위 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국내 시장과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리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같은 그룹에 있지만은 뭐 엄연히 따지면 일단 르노와 닛산은 다른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르노 삼성자동차가 닛산의 의뢰를 받아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북미 수출용으로 일단 계약이 된 거를 우리나라에 무턱대고 이렇게 가져온다는 것도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QM6와는 형제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이기 때문에 QM6와 엑스트레일이 기본 플랫폼이라든가 많은 부품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물론 상품 설명 때는 뭐 플랫폼이나 다양한 부품을 공유를 하고 있지만 뭐 서스펜션이나 이런 각종 부품들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QM6와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캐시카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판매가 되다가 인증 문제로 인해서 지금은 단종이 되고 판매가 안 되고 있죠. 그 자리를 엑스트레일이 대신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크기가 조금 다르긴 해요. 캐시카이가 약간 더 덩치가 작고요, 엑스트레일이 약간 더 덩치가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같은 C 세그먼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캐시카이가 인증 문제로 인해서 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자리를 엑스트레일이 조금은 대신해 줄 수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엔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닛 아래에는 2.5리터 4기통짜리 가솔린 엔진이 들어있어요. 사실 해외에는 디젤 엔진을 품은 트림이 6종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2.0 가솔린 터보 엔진도 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는 일단은 2.5리터 가솔린 엔진만, 한 가지 엔진만 들어왔어요. 추후에 시장 반응을 봐서 뭐 디젤 모델이라든가 뭐 2.0 터보 모델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2.5리터 가솔린 엔진만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솔린 엔진을 들여온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엑스트레일의 최대 장점이자 다른 경쟁 모델이 가지지 못한 어떤 그런 특장점인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생각 외로 E급, 그러니까 준준형급 SUV 중에 가솔린 엔진을 채택한 경쟁 모델이 잘 없어요. 뭐 굳이 크기나 가격대로 비교하자면 엑스트레일의 경쟁 모델이 될 수 있는 뭐 경쟁자가 푸조 3008이라든지 뭐 기아 스포티지, 토요타 라브4, QM6, CR-V 이런 모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대부분은 디젤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고 가솔린 모델이 없어요. 그나마 이제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모델들이 현대 투싼,
1.6 가솔린 터보 엔진을 단 그 모델이고요. 혼다 CR-V와 토요타 라브4, 하이브리드 말고 일반 라브4 모델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가솔린 엔진 자체를 탑재한 경쟁 모델이 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강점이자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어떤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스펙을 보면 최고 출력이 지금 172마력이고요. 최대 토크가 24.2kgm가 나옵니다. 뭐 최고 출력은 그렇다 치고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솔린 엔진을 장착하다 보니까 디젤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지금도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엔진이 되게 용을 쓰고 있는 게 느껴지죠.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게, 다른 경쟁 모델들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냥 뭐 높아봐야 한 7마력 정도 더 높고요. 토크도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밟아봐도 밟을 수가 없네. 그래서 이렇게 밟아봐도 지금 오르막길인데 전혀 부족함 없어요. 네, 이런 오르막길에서도 전혀 부족함 없이 출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뭐 폭발적인 성능을 보여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준준형 SUV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뭐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타고 다니시기에 부족함 전혀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터보나 이런 과급기가 장착이 안 돼 있고 자연흡기이기 때문에 페달에 대한 반응성도 뭐 즉각적으로 부드럽게 잘 나오는 편이고요. 디젤 엔진은 가지지 못한 가솔린 엔진만의 특징이죠. 이 부드러운 회전 질감과 조용한 엔진음, 그런 부분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어요. 디젤 엔진이 많이 발달이 되고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솔린 엔진만큼은 못하거든요. 근데 다만 북미 쪽에는 제가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엔진 관련해서 이슈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오늘같이 좀 많이 추운 날에 처음 엔진을 켜고 이제 엔진이 어느 정도 열이 오르기 전까지 엔진에서 큰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해외에서는. 지금은 짧은 시승이고 또 이 시승차는 또 새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기엔 좀 곤란하고요. 하여튼 해외에는 그런 이슈가 있다는 정도만 알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와인딩을 가고 있어요. 뭐 심한 와인딩은 아닌데 어느 정도 뭐 저희가 심하게 잡아 돌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롤링은 조금 있는 것 같죠. 네, 지금도 많이 잡아 돌리지도 않고 지금 한 50km 정도에서 급회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체가 약간씩 회전 방향으로 쏠리는 걸, 지금 같은 경우도 회전 방향으로 쏠리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에는 멀티링크 방식의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풀체인지가 아니라 페이스리프트인 만큼 뭐 서스펜션에 있어서 뭐 센팅 값을 굉장히 달리 한다거나 뭐 부품을 아주 크게 교체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기존 엑스트레일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되게 말랑말랑하고 조금 승차감 위주의 서스펜션 세팅이 되어 있고요. 뭐 근데 이게 말랑말랑하고 롤링이 조금 있다고 해서 절대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차체가 조금 쏠리긴 하지만 이런 약간 그 편안한 승차감과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추구하는 SUV에 굉장히 딱딱한 서스펜션을 장착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낭창낭창한 서스펜션을 장착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주행 느낌에 맞죠. 방금 노면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곳을 지나왔어요. 잔 요철이 많은 울퉁불퉁한 도로를 지나왔는데 잔 진동을 그렇게 잘 걸러주는 것 같진 않아요. 부드러운 세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그마한 잔 진동을 다 엉덩이로 전해주고 있거든요. 뭐 서킷이라든가 아니면 뭐 급한 와인딩을 굉장히 과격하게 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극한 상황에서 어디까지 버텨주느냐, 잘 버텨주느냐는 저희가 지금은 확인하기엔 조금 곤란해서 좀 아쉽긴 하네요. 디젤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 가솔린의 엔진은 호방합니다. 지금도 밟아보면 시원시원하잖아요, 엔진음이. 네, 저희는 이제 곧 고속도로에 진입을 할 텐데요.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에 CVT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스티어링 휠 굉장히 가볍네. 새끼손가락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도 할 수 있어. 네,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의 베이스가 되는 QM6도 무거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가벼운 느낌 많이 들어요.
지금 고속도로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80km거든요. 스티어링 휠이 조금 무거워진 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가벼운 편이긴 한데, 아까 그 저속에서가 너무 가벼워가지고 지금도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그때와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속도가 지금 거의 이제 100이거든요.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무거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준에서는 여전히 가벼움. 말이 너무 어렵나요? 자, 이 엔진에 조합된 변속기는 역시나 CVT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자트코의 제품이 탑재가 됐는데요. 자트코가 닛산의 자회사다 보니까 역시 닛산의 뭐 스포츠카를 제외한 거의 전 라인업에 이 CVT를 장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엑스트레일 역시 자트코의 CVT, 엑스트로닉 변속기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 CVT를 장착했다는 점이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해서 조금 매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경쟁 모델을 보면 라브4가 자동 6단 변속기를 탑재를 하고 있고, 현대 투싼 같은 경우에도 무려 7단 DCT를 장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 CVT를 장착했다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렇게 CVT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몰아보면 이질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밟아보면 5단, 6단 CVT 특유의 고무줄 늘어나는 느낌 있잖아요. 나는 막 가속페달을 막 들여밟고 있는데 RPM만 한 5천에서 막 계속 고정돼 있고 차는 안 나가는 것 같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적어도. 물론 CVT라는 걸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닛산의 기술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D-스텝이라는 기술을 탑재를 하고 있어요. D-스텝이라는 것은 이제 자동 변속기와 같이 임의로 변속 패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인데 이렇게 가속을 해보면 5,000, 6,000, 지금 6,000에서 변속을 해줬거든요. 지금 최대 7단까지 변속 패턴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는 뭐 스포티한 모델이 아닌 만큼 없습니다만 이 기어 노브를 통해서 수동 변속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7단, 다시 6단, 5단. 변속 이 레버에 대한 변속 반응은 굉장히 빠른데요. 다시 6단. 거의 즉각적으로 해줍니다. 7단, 6단, 5단, 4단. 네. 4단에서는 변속을 더 이상 안 해주네요. 지금 엔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5단. 자,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변속을 해주죠. 이게 실제로 자동 변속기처럼 변속이 되는 게 아니라 CVT가 임의로 이렇게 RPM 조정을 통해서 변속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 이게 수동 모드일 뿐만 아니라 D 모드에서도 이런 작동을 해줍니다. 지금도 6,000 변속을 했죠. 방금도 보통 한 6,500 레드존 거의 직전까지 올렸다가 변속을 해주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질감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CVT만큼 굉장히 크진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다른 경쟁 모델들이 뭐 자동 6단이나 7단 DCT 이런 변속기들을 탑재를 하고 있지만, 뭐 엑스트레일에 장착된 CVT도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불편함 없이 이질감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다만 아까도 급가속을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지금 이 변속 레버에 대한 반응성이 빠른 것처럼 자동 모드일 때도 조금 더 반응이 빠르고 변속도 조금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레드존이 지금 6,500부터 시작하는데 6,500을 계속 물고 있기보다 조금만 더 변속을 아랫단으로 빨리 만들어줬으면, 윗단이구나, 죄송합니다. 윗단으로 만들어줬으면, 기아 K3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스마트 스트림 파워트레인을 장착한 모델을 저희가 타봤잖아요. 그때는 정말 CVT가 인상적이었거든요. 거의 자동 변속기 부럽지 않은 수준의 변속 패턴이라든가 속도, 뭐 이질감이 덜하다는 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CVT를 탑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연료 효율 아니겠습니까? 이 엑스트레일은 CVT를 탑재한 만큼 다른 가솔린 경쟁 모델, 그러니까 라브4와 투싼보다 뛰어난 연료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복합 공인연비가 10.6이거든요. 근데 투싼이 제가 알기로 10.4로 알고 있고,
라브포가 9.6 정도를 보여줄 거예요 아마. 그런 데 비하면 뭐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가장 뛰어난 연비를 보여주고 있죠. 이 변속기에 대해서도 이 북미 쪽에서는 몇 가지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언덕길에서 한 3000rpm 이 정도까지 끌어올렸을 때 변속기에서 약간 동력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슈가 있었어요. 국내 동호회에서도 몇 가지 이슈가 있더라고요. 특히 그 CVT 내구성에 대해서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엑스트레일에는 3가지 트림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낮은 트림을 제외하고는 상위 2가지 트림에는 사륜구동이 기본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앙 모니터에도 지금 구동력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니터에 띄워주고 있는데요. 100km로 고속도로를 크루징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거의 뭐 100% 전륜만 사용을 하고 있네요. 이거는 뭐 다른 SUV도 대부분 비슷한 부분이고, 중간기착지에서 다시 목적지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아까 안 켜졌던 사륜락 버튼을 켰거든요. 지금 출발을 해서 몇 킬로에 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브레이크를 발을 떼서 출발을 하니까 바로 50대 50으로 구동력이 배분이 되죠. 이렇게 바로 출발을 하면 꺼지겠죠. 자, 네, 40이 넘으니까 바로 구동력을 100대 0으로 바꿔주네요. 거의 대부분 구동력은 100대 0으로만 가져간다는 거. 자,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딱 출발을 할 때는 브레이크 페달 담력이 약간 뒤에 있는데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시승을 시작한 지 한 30분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안에 제가 거의 이질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적응을 했어요. 그 말인 즉슨 담력 자체가 아주 살짝 뒤에 있는 정도고 균등하게 잘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부드러운 세팅, 뭐 엔진부터 서스펜션, 뭐 승차감까지 다 부드러운 세팅을 하고 있는 차들은 브레이크도 그에 맞추기 위해서 담력을 다소 뒤로 밀어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엑스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담력 자체를 균등하게 가지고 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이 차급에서는 조금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고속도로를 100km로 지금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준상 기자님이 느끼기에는 풍절음이나 노면소음 어떠신 것 같으세요? 뭐 풍절음, 노면소음 그냥 일반적인 수준인 것 같습니다. 노면소음보다는 풍절음이 조금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그죠? 저도 동의합니다. 네. 오늘 그렇게 날씨가 춥긴 합니다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는 아니거든요. 네, 그 경계가 1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90km인데 풍절음이 많이 죽었거든요. 105km 정도로 달릴 때는 풍절음이 상대적으로 심했어요. 그래서 이 100km를 기준으로 풍절음의 어떤 그 크고 작음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느껴집니다. 엑스트레일은 드라이브 모드도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노멀인 상태고요. 왼쪽 아래에 버튼이 있는데 스포츠 버튼과 에코 버튼이 있어요. 자,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스포츠 모드와 에코 모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스포츠 모드로 진입을 했고요.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 뭐 변속 시점이나 이런 것은 뭐 똑같습니다.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성도 그렇게 막 즉각적으로 변한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스티어링 휠이 좀 더 무거워진다거나 아니면 막 가속 페달에 대한 담력이 굉장히 뭐 좋아진다거나 그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에코로 하면 좀 많이 달라지나? 자, 지금은 스포츠에서 에코 모드로 왔거든요. 그래서 가속을 해보면 글쎄요, 에코모드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주행 성능이 굉장히 많이 바뀐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엑스트레일은 가장 낮은 트림에도 운전자 보조 기능을 탑재를 해주고 있어요. 주행 보조 기능이요. 우측방 경고, 사각지대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간거리 유지, 이러한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최하위 트림까지 탑재를 해주고 있어요. 다만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이 그 최상위 트림에만 적용이 되고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 한번 켜볼게요. 자,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세트를 누르면 네, 지금 100km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100km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차간거리는 총 3단계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가장 낮게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어디까지 도착하는지. 지금 제일 가깝게 붙으라고 한 칸으로 세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간 거리가 상당히 머네요. 이 정도면 다른 차에 한 두
2칸에서 2칸 반 정도 거리는 될 것 같은데 조금 멀리 세팅된 편이네요. 조금 늘려볼까? 3칸. 네, 3칸으로 지금 세팅을 했는데 점점 멀어집니다. 상당히 3칸으로 하니까 상당히 멀리 가는데. 차선 이탈 방지 보조가 최상위 트림의 테크 트림에만 장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뭐 저 개인적으로는 굳이 최상위 트림을 타지 않더라도 가장 낮은 트림인 SL 2륜구동 모델에도 뭐 기본적인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운전자 보정 기능이 탑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가성비 면에서는 가장 낮은 트림을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가장 낮은 트림인 SL 2륜구동 모델이 3,400만 원대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 가장 높은 트림인 테크가 4,100만 원대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660에서 700만 원 가량이 차이가 나는 건데, 차이가 나는 게 19인치 휠과 그리고 4륜구동이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고 이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탑재가 됐느냐 안 됐느냐, 요 세 가지거든요. 그 세 가지를 위해서 거의 700만 원에 가까운 가격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낮은 트림을 구매하시는 게, 나는 꼭 4륜구동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중간 트림을 구매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닛산 엑스트레이를 만나봤는데요. 부드러운 질감의 조용한 가솔린 엔진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쓰기에 전혀 답답함이 없었던 엑스트로닉 변속기,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승차감까지 아주 인상적인 차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준준형 SUV 시장이 다소 주춤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산타페나 팰리세이드 같은 그런 중형급 이상의 SUV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오늘 등장한 이 엑스트레일이 이러한 준준형 SUV 시장을 견인하고 또 세계 시장에서 보여줬던 그런 인기를 국내 시장에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카랩 박지훈이었습니다.